역사야담 인물 특집, 인물로 본 옛날 이야기 8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인물야당, 장님 처녀와 결혼을 강행한 청년.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충청도 온양 땅에 사는 양반 청년이 일찍 결혼하는 당시 관습에 따라 다른 마을 처녀와 정혼했습니다. 정혼은 남자에게는 이후 파혼에도 큰 흠이 되지 않는 약혼이었지만 여자에게는 사실상 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혼한 남자가 돌연사하면 여자는 시집도 가보지 못하고 망문과부 또는 까막과부가 됐으니까요. 두 집안은 혼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처녀가 중병에 걸려 끙끙 앓다가 그만 눈이 안 보이게 됐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문은 청년 집안에도 전해졌고 신랑 부모는 고민 끝에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수에게는 미안한 일이나 내 미래를 위해 부득이 파혼해야겠구나. 집안일을 해야 하는 여자가 실명의 앞을 보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어 신랑 부모는 아들에게 어쨌든 혼례를 치러야 할 나이이니 곧바로 다른 교수를 알아보겠노라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청년은 수긍하지 않고 조심스레 반박했습니다. 질병으로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일은 천명이지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이어 말하길, 불쌍한 아내는 데리고 살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니 약속한 대로 장가가겠습니다. 부모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으나 청년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으니 그대로 하마. 청년의 부친은 장차 내조를 받을 수 없는 아들의 미래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인의를 생각하면 옳은 일인지라 예정대로 혼례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의 형도 아우의 말이 옳다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인정상 옳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곧 후회할 일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했습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치러지는 날, 청년 신랑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된 신부의 마음이 상할까 싶어 염려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잘 배려해 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마에서 내려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앞마당으로 걸어오는 신부의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 보였기에 신랑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몰래 연습을 많이 한 모양이구나. 이윽고 교배례를 할 때 신랑이 눈을 절반쯤 내리감은 신부 얼굴을 유심히 보니 표면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신랑 얼굴을 궁금해한 신부가 살짝 위로 눈을 치켰던 순간 신랑 눈길과 마주쳤고 신랑은 초롱초롱한 신부의 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눈이 멀었다고 들었는데 시력이 멀쩡할 뿐만 아니라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혹시 신부나 신부 집안이 나를 시험한 것일까? 신랑은 내심 크게 혼란스러웠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참으로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신부의 눈을 보고 놀랐다가 안도하기는 신랑 부모나 형 모두 마찬가지였고 이내 마음 편히 경사스러운 날을 즐겼습니다. 혼례를 마친 뒤 신랑은 신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가 아팠소? 신랑의 질문에 신부는 그런 일 없었다고 대답하면서 뜬 소문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신랑 집안이 상황을 파악해보니 어떤 사내가 신부의 미색을 탐하여 헛소문을 퍼뜨려 파혼시키려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신랑 박소가 신의를 중시하며 혼례를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은 음모를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박소의 인품은 한층 돋보이게 됐지만 그는 그런 점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과거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박서는 나이 28세 때인 1630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을 걸었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계속 승진해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1647년 병조 판서가 됐습니다. 박서는 1650년 효종이 즉위한 후에도 총애받으며 군사력 정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박서는 나이 51세 때인 1653년 병조 판서 재직 중 돌연사였습니다. 시급히 군사력을 강화해 북부를 꿈꾸었던 효종은 매우 애통해하면서 장래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박서는 벼랑간 세상을 떠났으나 젊은 시절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신념에 따라 혼인한 일과 뛰어난 업무 능력 덕분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물 야당. 친구 만나 고민에 빠진 삭도. 조선 중엽 황인검이 청년 시절 어느 산속의 절에서 공부했을 때의 일입니다. 조용한 곳이라 공부에 집중하기는 좋았지만 불교가 탄압받는 시절이라 사찰 승려들의 식량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절에 공양하러 찾아온 신도도 적었으니까요. 그래도 승려들은 유학생에게 정성으로 대했고 5살 많은 젊은 스님은 황인검을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황인검이 책을 읽다 피곤해서 누워 쉴 때면 젊은 승려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골치 아프신 모양인데 머리 식힐 겸 바둑 한 판 둘까요? 황인검은 그 말을 반가워하며 벌떡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까지 한 판만 두자면서 대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는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절에 식량이 떨어져 스님들이 끼니를 거를 때도 젊은 승려는 황인검을 위해 동량해서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황인검이 어찌 나 혼자만 밥상을 받을 수 있겠냐며 물리치려 하면 젊은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밥을 굽는 일도 수행의 하나이거든요. 젊은 승려는 남몰래 황인검에게 술과 고기도 구해주었을 정도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 비록 한 사람은 명문가 양반댁 도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속세를 떠난 승려 신분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싹텄으며 절친한 사이가 되어 형제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절에서 나온 황인검은 늦은 나이인 36세 때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는데 그러는 사이 젊은 스님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황인검은 여러 벼슬을 거치는 동안 종종 젊은 시절에 만난 승려를 떠올리며 그리워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중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구나. 황인검은 사람을 시켜 그 승려를 수소문해봤지만 이미 그 사찰을 떠난지라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흐른 1760년 황인검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했습니다. 어느 날 황인검은 여러 고을을 순시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길 옆에 물러나 고개 숙이고 있는 스님 모습이 무척 눈에 익었던 까닭입니다. 아무래도 그 승려 같은데. 황인검이 하인을 시켜 데려오게 하니 과연 옛날에 도움을 받았던 승려가 틀림없었습니다. 늘 고맙게 여기고 있던 중을 만난 황인검은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대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네. 자네는 어째서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말에 중은 덤덤히 말했습니다. 소승이 이리저리 탁발하고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사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만났으니 어쨌든 정말 반갑네. 소승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황인검은 즉시 말한 피를 마련하여 태우고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황인검은 그 중과 날마다 함께 지내면서 형제처럼 아끼고 챙겨주었습니다. 황인검은 감령해서 자신이 일보는 동안 승려를 책방에 머물게 하고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그 밖에 모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며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인검은 그 중과 바둑을 두던 중 물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갈 작정인가? 예전에 있었던 산사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 말에 황인검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밥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반드시 은혜를 갚았다네. 내가 그대에게 재물을 준들 수도하는 승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속세로 나와야 도와줄 수 있으니 환속하시게. 그러면서 황인검은 승려의 생계를 보장해주면 물론 벼슬까지 시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승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또의 은혜는 백골난망이나 소승은 마음속 깊이 뜻한 바 있어 따를 수 없사옵니다. 황인검이 그 말을 괴약이 여겨 까닭을 물었으나 그중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인검이 바둑판을 쓸어버리며 재차 끈질기게 이유를 묻자 승려는 한참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승려는 본래 어느 양반가 도령이었으며 어느 해에 우연히 산골짜기를 지나다가 새로 만든 무덤 앞에서 소복 입은 여자가 나물 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지라 젊은 도령은 음욕을 느끼고 달려들어 범하려 했습니다. 여인은 남편 무덤 앞이라고 호소하면서 끝까지 반항하다 힘이 붙이자 혀를 깨물고 자결했습니다. 여인이 숨을 거두자 도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길로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날마다 망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소승은 환속하지 않고 평생 속죄하고자 합니다. 오래된 일이오나 하도 간절히 물으셔서 부득이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승려는 엎드려 흐느꼈고 황인검은 너무 놀라 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황인검이 미결 사건 서류를 떠들어 보았더니 30년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내용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황인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도 밀려왔지만 이제 알았으므로 어떻게 할지 처신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괴롭구나. 다음 날 아침 황인검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와 더불어 쌓은 정의를 생각하면 이럴 수 없으나 나라의 법을 폐할 수 없으니 나는 그대를 살인자로 처형하겠네. 승려는 당연한 처사라면서 늦게 자백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승려는 차명에 처해졌고 황인검은 그의 장례를 후히 치러주고 무덤 앞에서 지난날 친분을 떠올리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엄격히 구분해서 처리한 황인검은 그날 처음으로 관리가 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황인검은 이조 판서까지 지냈는데 청렴결백한 벼슬살이로 일관했습니다. 녹복만으로 대가족이 생활하기 힘들어 고위직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몹시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그가 54세 나이로 병사했을 때 영조 임금은 애석하게 여기고 부의를 후하게 내렸습니다. 인물야당. 괴승 이름은 어떻게 사람들을 홀렸을까? 이럼이란 승려가 전주에 있으면서 눈먼 사람을 다시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고려 19대 명종 때 일입니다. 전라주도 안찰사 오돈신이 조정에 위와 같이 보고했습니다. 당시 전주의 장민과 귀목거리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이름이란 승려에게 몰려드는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그 신통력에 감탄하여 조정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왕은 내시를 보내 승려 이름을 불렀습니다. 왕으로부터 특별 초대받은 이름은 도성으로 올라오면서 대단한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화려하게 채색한 큰 모자를 쓰고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준말을 탔는데 이는 감히 쳐다보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더구나 왕명에 따라 군졸들이 그를 호위했으므로 이름은 군중들로부터 마치 신처럼 받들어졌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어느 시대이든 간에 아픈 이는 항상 많았고 서민들은 마땅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름에게 매달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의 발에 자기 모니터를 대려고 들이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접촉을 통해 행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름이 도성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마중 나가 일시에 도성 안이 텅텅 빌 정도였습니다. 조금 아픈 사람은 물론 장님을 비롯해 신체가 불편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름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름은 일일이 상대하지 않고 부채를 휘두르며 모두 비켜서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곧 기회가 올 터이니 물렀거라. 이름은 개성 남쪽 천수사로 들어와 남문루에 머물렀고 이때 재상과 대신들이 달려와서 예를 갖춰 맞이하였습니다. 그중 어사대부 인민비는 누각 아래에서 이름에게 절했는데 이는 국왕에게만 행하는 예절 인사이었으니 이름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 혹은 지나친 아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이름은 흡족한 얼굴로 답례했습니다. 환영해 주어 참으로 고맙소. 이름은 홍법사로 옮겨 거처했는데 그가 걸음을 나설 때면 많은 남녀가 다투어 머리를 풀어헤쳐 길가로 길게 늘어뜨린 채 길에 엎드렸습니다. 이름이 그 머리를 밟고 지나가면 강력한 기운이 전해져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리라 믿은 까닭입니다. 제자로 받아주소서. 아오 성치는 그들을 향해 이름은 엄숙히 말했습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복을 받으리라. 이에 이름을 따르는 무리는 아미타불을 연신 불렀고 그 소리는 심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름에 대한 신비감은 점점 커져서 급기야 그가 세수하거나 목욕한 물까지도 성수로 여겨졌습니다. 비록 한 방울이라도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네. 이름이 손 씻은 물은 비싼 값에 거래됐고 그런 물은 법수라고 불리며 만병통치약으로 통했습니다. 불시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는 병자들이 있었기에 아픈 사람들은 그들처럼 자신도 곧 나으리라 믿으며 법수를 비싼 값에 사서 먹었습니다. 이름이 양치하거나 목욕한 물까지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이름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처음엔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확인하고는 이름의 신비에 대해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효과가 전혀 없어. 누군가 이처럼 말하자 그때부터 이름의 속임수라고 확신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 늘었습니다. 결국 이름의 행각이 사기였음이 드러났으며 명종은 이름의 간사함을 깨닫고 고향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위 사건은 고려 사절유에 기록된 내용으로 괴승 이름의 요망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어떻게 사람들을 계속 속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이름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데 있습니다. 만 가지 법은 오직 마음에 달려 있으니 너희가 부지런히 염불하면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병이 낫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말 병이 낫지 않을 것이니라. 이름의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 겁을 줘 감히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불구이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름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낫지도 않은 병을 낳았다고 연신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장님은 볼 수 있다고 외치고 귀모거리는 들린다고 외쳤기에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일이 사실처럼 세상에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이름과 같은 술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이비 종교인이 낫는다고 믿어야 치료된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아픈 사람의 입을 통해 아프지 않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나친 맹신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길이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인물야당 노래 실력을 뽐낸 선비와 점쟁이 예언
조선 초기 성균관 기숙사에는 상제생과 하제생이 따로 머물며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상제에는 생원진사에 합격한 사람이 기거했고 하제에는 서울 4곳에 세운 교육기관 사학 출신 중 사학승 고시에 합격했거나 입학 허가된 공신 자제들이 머물렀습니다. 세종 때 잘생긴 시골 유생이 하제에 들어갔으나 아는 사람이 없어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학문을 논하고 싶은데 말상대를 찾기 힘드네. 상제생은 하제생을 내려다봤고 하제생들도 시골 출신 유생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유생 20여 명이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서 운명을 점쳤습니다. 유생들이 한평생의 재화와 복록을 묻자 점쟁이가 사주팔자를 물으며 한 명씩 봐주었습니다. 마침내 시골 유생 차례가 됐는데 점을 치고 난 점쟁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큰 절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은 벼슬이 일품까지 오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 70살을 넘겨 장수하시고 부귀를 누릴 운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가장 좋은 운명을 타고나셨습니다. 점쟁이는 진지하게 말했으나 함께 있던 선비들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골뜨기가 그렇게 성공하리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직 생원진사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한 처지였기에 상제생들은 그런 하제생이 어찌 자기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냐며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점쟁이로부터 뜻밖의 출세 예언을 들은 시골 유생만 기대에 차서 열심히 학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점쟁이 예언과 달리 시골 유생은 출세는커녕 번번이 과거 시험에서 떨어지는 낙제생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낙방을 거듭하며 어느 사이 나이 39살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 합격하리라는 집념으로 경전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는 나이 40살 때인 세종 26년에야 간신히 급제했습니다. 그는 책의 인쇄를 맡아보는 교서관 정자로 일했는데 정구품의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늦깎이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궁궐에서 숙직하며 밤중에 책을 읽다가 문득 경회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경복궁으로 날마다 출근했지만 경회루가 아름답다는 말만 들었을 뿐 일하느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경회루를 구경해볼까? 한밤중이라 누가 볼 리 없으므로 그는 관복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으로 경회루를 향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경회루와 연못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가 연신 감탄하며 연못가를 걸을 때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세종이 내시와 시녀를 거느리고 경회루로 행차한 것입니다. 벼랑간 임금을 마주하게 된 그는 땅에 바짝 엎드려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관복을 입지 않은 남자가 경회루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본 임금도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누구기에 이 밤중에 궁궐 깊숙이 들어와 있느냐? 그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신분을 밝혔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소신은 교서관 정자 구종직입니다. 궁궐 하급 관리라는 사실을 확인한 임금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소신이 일찍이 경회루가 매우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는데 마침 오늘 숙직하다 생각나서 천한 몸이 감히 몰래 구경하고 있었나이다. 그 말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노래를 부를 줄 아느냐? 촌사람의 노래가 어찌 음률에 맞겠나이까? 구종직이 겸손하게 말하자 임금이 한번 불러보라고 청했습니다. 구종직은 목청을 가다듬어 시조창 한 곡을 멋지게 불렀습니다. 달빛 모금은 경회루에 듣기 좋은 노래까지 곁들여지니 그야말로 감흥이 우러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임금은 구종직이 부른 노래를 마음에 들어하며 칭찬하면서 또 물었습니다. 오호, 노래를 썩 잘하는구나. 그런데 경서 공부는 했느냐? 외운 내용이 있거든 한번 읊어보아라.
소신, 춘추를 외워보겠나이다. 구종직은 이렇게 말하고는 경서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춘추를 한 구절도 막히지 않고 끝까지 통째로 술술 외웠습니다. 임금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하급 관리의 반전 학문 실력에 크게 놀라며 칭찬했고, 그날 밤 술상을 봐오게 해서 구종직에게 신이 술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너는 풍류와 문장을 겸비했구나. 이튿날 세종은 구종직을 홍문관 부교리로 임명했습니다. 궁중의 경서와 사정 및 여러 문헌을 맡아보는 중요한 직책으로 종호품에 해당하는 고위직 벼슬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비유하면 9급 공무원을 행정고시 합격자,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킨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에 3사가 번갈아 글을 올리고 여러 신하가 진언하며 극력 반대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며칠 지나서 세종은 높은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구종직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금은 대사원 이하 모두에게 차례로 춘추를 외우게끔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끝까지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세종이 같은 일을 명하자 구종직은 한 구절도 막힘없이 한 권을 술술 외웠습니다. 평소 꾸준히 공부해온 실력이 비로소 빛을 발한 것입니다. 임금은 여러 신하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대들은 한 구절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데 어찌 구종직과 같은 사람이 홍문관 부교리에 오르는 일을 반대하는가? 이 같은 임금의 호통에 대신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후 구종직은 종일품 좌찬성에 이르렀고 성종 때 사임을 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구종직은 성종 8년 가을에 병에 걸려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호를 안장이라고 했는데 화평함을 좋아하고 다투지 아니함을 아니라 하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듯 꾸준한 성장을 장이라 합니다. 그는 부단히 공부하면서 한편으로 자식을 교육시켰으며 두 아들 모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인물야당. 암행어사 아닌데 왜 어사하면 박문수일까?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른 아침에 산길을 홀로 걷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사내가 허둥지둥 달려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은 쫓기고 있다면서 근처에 숨을 테니 박문수에게 부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는 덤불에 몸을 숨겼습니다. 앞쪽으로는 횡한 길이라 더 도망가 봐야 눈에 띄는 까닭이었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게 생긴 악당이 쫓아와서 박문수의 눈앞에 칼을 들이대며 이리로 도망온 사내가 어디 숨었는지 물었습니다. 박문수는 입을 다물었으나 악당이 목에 칼을 들이대며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사내가 숨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악당은 사내를 찾아내왔던 길로 되돌아갔고 사내는 끌려가면서 원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박문수는 편치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 무렵 어느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길목에서 세 아이가 사또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박문수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동전 셋잎을 사또에게 바치며 우리 둘에게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또 역을 맡은 소녀는 진짓 위엄을 갖추며 말했습니다. 그건 간단한 일이로다. 자, 그 돈을 내게 먼저 다오. 한 아이가 셋잎을 건네자 사또역 소년이 두 아이에게 한 입씩 나눠주고 나머지 한 입은 자기 돈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 소원대로 되었도다. 이에 한 아이가 항의했습니다. 사또가 한 입 가지는 게 어디 있으며 그건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 사또 역을 맡은 소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했지. 두 소년이 그렇다고 답하자 사또 소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똑같이 한 입씩 주고 남은 한 입은 나의 구전으로 삼은 것이니라. 구전은 흥정을 붙여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을 이르는 말이니 수고비로 챙겼다는 뜻입니다. 박문수는 그 판결을 지켜보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아이의 지혜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사또역 맡은 소년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일생에서 처음 실수한 그날 아침의 사건을 마치 수수께끼내듯 물었습니다. 산길에서 나그네에게 누군가 숨겨달라고 했을 때 쫓아오는 악당으로부터 그 사람도 살리고 나그네 자신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또역을 맡았던 소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지요. 쫓기는 사람을 가까운 범불 속에 숨겨주고 자신은 마치 장님처럼 흉내내며 걸으면 되지요. 박문수는 아이의 지혜에 다시 한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위 이야기는 암행어사 박문수 일화 중에서 실패한 사례로 전해지지만 실제 사실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암행어사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설화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고 어째서 암행어사 하면 박문수가 됐을까요? 그에 대해 알려면 박문수의 일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박문수는 서론 계열이면서도 당론 폐해를 비판하고 당색 초월 인재 등용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32세 때인 1723년 비교적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이 되었습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영조가 즉위한 1724년 노론이 집권하자 당쟁 역량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1727년 영조가 탕평책으로 노론 강경파를 파면하고 소론을 정권에 참여시킨 정미 환국대 소론의 일원으로 기용됐습니다. 박문수는 특히 군정과 세무행정에 밝았고 당시 나라의 개혁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호조 판서로 있을 때 궁궐에서 쓰는 경비의 낭비가 큼을 알고 지출 항목과 한도를 정한 탁지 정례를 만들어 경비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원칙 없이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쓰던 궁중경비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지출하게끔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산회계 제도의 효시로 평가받는 훌륭한 공적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행정가 박문수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유명해진 이유는 뭘까요?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임명된 적은 없으며 별견어사로만 4차례 파견됐습니다. 조선시대 어사는 비밀리에 자맹하며 관리 부패와 민정을 조사하는 암행어사와 재난당한 백성을 위로하면서 지방 관리를 살피는 별견어사로 구분되는데 박문수는 후자로만 활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문수는 재애민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편으로 부정한 관리를 적발한 현장에서 파면 장계를 올리는 특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문수는 별견어사로 활약할 때 엄정하고 공평한 일처리로 백성들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크나큰 존경을 받았으며 탐과 놀이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그의 처사에 감격했습니다. 임금 앞에서 소신껏 바른 말을 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청렴했던 박문수였기에 영조는 그런 그를 신임했습니다. 하여 평안도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를 차례로 맡겼는데 그때마다 백성 입장에서 일해 공평무사한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에 연휴에 관찰사 때 처리한 일조차 암행어사 일화로 둔갑했고 다른 암행어사 설화도 박문수 전설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명판결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추가되면서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설적 인물이 됐습니다. 앞서 일하는 그런 박문수에게도 실수가 있었음을 슬쩍 일깨워주면서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판결이든 실수이든 간에 모두 박문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인물야당, 신선로를 만든 선비. 조선 중력 문장에 능하고 음양하게 통달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산군 원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했는데 무오사화 때 사초 문제로 탄핵을 받아 평안도 의주로 유배됐다가
1500년 5월 김해로 옮겨졌습니다. 3년 뒤 풀려났으나 그 해에 어머니가 죽자 정성스럽게 심요살이하면서 세상 흐름과 자기 운명에 대해 점을 쳐보았습니다. 머지않아 큰 재앙이 일어나겠구나. 전개를 살피고 세상사를 분석한 결과 선비는 조만간 무오사화 때보다 더 큰 사화가 일어나 많은 선비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이지만 사실상 벼슬길이 막힌 처지에 이제 죽을지도 모를 숙명이 예견되자 선비는 이따금 찾아와 친숙해진 승려에게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려 하는구려. 억울함에 눈물을 보인 선비가 집에 돌아가자 가족들은 그의 퉁퉁 부은 눈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느라 그리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선비는 그에 대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고 날마다 어머니 무덤을 지키며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간 그가 늦도록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식구들이 괴하게 여겨 그의 종족을 찾아 물가에 이르렀는데 집신 두 벌과 두 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은 물에 뛰어든 것으로 생각해 두루 수색했으나 끝내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친척인 해평군 정미수가 개를 올려서 그의 생김새와 복색을 알려 찾기를 청했지만 연산군은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 도망하여 죽었는데 무엇 하러 찾느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사화는 폐비 윤씨와 관련하여 많은 선비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며 조선 전역에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퇴계 이황이 산중에서 주역을 읽을 때의 일입니다. 지나가던 늙은 승려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와 곁에 있다가 이따금 잘못된 점을 고쳐주었습니다. 퇴계는 그 지적을 받아들이며 감탄하다가 문득 그가 호암일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호암은 정희량의 호이고 그가 바로 주역의 능통한 유학자이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선비인 까닭입니다. 하여 퇴계는 단정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걱정 없는 평화로운 시절인데 허암께서는 어찌하여 다시 속세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정체를 들킨 늙은 승려는 퇴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상을 당해 심요살이하다가 3년상을 마치지 못한 불효를 저질렀고 임금을 버리고 세상을 등진 불중한 몸이라 불효 불중 죄가 막중한데 무슨 면목으로 다시 속세에 나가겠소. 정희량임을 확인한 퇴계가 예를 갖춰 인사하자 늙은 승려는 이내 작별 인사하고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정희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정처 없이 유랑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떠돌았는데 정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여 중에 산책하다가 돌연 자취를 감췄으며 당시 이것저것 은둔하던 정희량은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대접 모양의 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한 요리기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릇 구멍에 숯불을 넣고 산과 들에서 구한 채소를 물이 담긴 그릇 테두리에 넣어 익혀 먹었습니다. 그 그릇은 수화기제, 즉 물과 불의 조화를 활용해 만든 것이었고 정희량은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끼만 그 그릇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정희량이 죽은 뒤 사람들은 그에게 신선 풍모가 있었다면서 그가 창안한 화로를 신선로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신선로는 양반가에 퍼졌고 궁중에서도 열구자 탕용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입을 즐겁게 하는 탕이란 뜻의 열구자탕은 신선로에 국물과 각색전을 넣고 끓여가며 먹는 음식으로 궁중과 양반가에서 명절이나 특별한 잔칫날에 먹는 별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선로는 구리로 만들지만 궁궐에서는 독사를 방지하고자 은으로 만든 신선로를 썼습니다. 신선로와 비슷한 형태의 그릇은 중국 및 중앙아시아에도 있으나 재료 구성이 다르며 이름 자체는 정희량의 식습관에서 비롯됐습니다. 한편 정희량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소문을 통해 남편이 살아있다고 짐작한 그의 아내는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나이가 많아지자 단원날을 잡아 남편의 기일로 삼고 남겨놓은 의복을 묻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인물 역사야담. 사위가 명재상 장인과 거리를 둔 사연. 한재상 집에서 집안 혼례를 앞두고 한숨을 내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의 혼수로 쓸 돈이 너무 없네. 그 모습을 보고 곁에 있던 대감이 혼수 비용을 걱정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대와 비단으로 써야 할 돈이 얼마면 되겠소? 대감 아내는 남편의 청명결백과 검소함을 잘 아는지라 되도록 기대치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800냥은 필요합니다. 대감이 또 물었습니다. 잔치 비용은 얼마나 들겠소? 400냥은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으나 대감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알았소. 내가 며칠 후에 장만하리다. 임자는 아무 걱정하지 말구려.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한시름 놓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혼수를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날까지 배와 비단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어찌된 일이냐 묻자 대감이 답했습니다. 내가 장사꾼에게 부탁해 놓았는데 일이 틀어진 모양이구려. 그렇다고 내가 정승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일로 어찌 장사꾼을 죄줄 수 있겠소. 지금 달리 방법이 없으니 전에 입던 옷을 세탁하고 입혀서 시집 보냅시다. 대감 부인은 부랴부랴 입던 옷을 빨고 깨끗이 수선해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겼습니다. 잔칫날을 하루 앞두고 대감이 아내에게 400냥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장사꾼에게 내가 돈을 청구했는데 따라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구려. 사정이 이러하니 술과 안주를 조금만 준비하는 게 좋겠소. 아내는 별 수 없이 남편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귀한 딸 혼례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다니. 대감 부인은 평소 먹는 음식 위주로 상차림을 하면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승집안 잔치치고는 아주 소박한 음식이 차려졌고 그래도 그럭저럭 잔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장인의 인색함에 크게 서운해했습니다. 서민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혼례식과 초라한 잔치상에 은근히 실망한 것입니다. 그 사위가 어느 날 아침에 예고 없이 장인을 찾아 뵈었습니다. 마침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서 사위는 내심 괜찮은 주안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사위에게 삽각과 남학신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네 집에 가서 밥을 먹게. 우리 집에는 자네를 위해 준비한 밥이 없다네. 사위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장인이 이어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는 이미 지어놓은 밥이 있을 터이니 지어놓은 밥을 놔두고 준비되지도 않은 밥을 기다릴 필요는 없네. 기대와 다른 대우에 사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위는 처가를 나서며 장인의 인색한 고집에 혀를 내둘렀고 점차 분노를 느끼더니 이내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처가에 가지 않으리라. 그 애는 물론 이듬해에도 사위는 정말 처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고 생신이고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뒤 대감이 사위를 불렀습니다. 사위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사돈에게 편지를 보내 사위로 하여금 한번 집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위가 마지못해 처가를 찾아오자 대감은 사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긴히 할 말이 있어 오라 했네.
대감을 원망하는 마음은 딸에게도 가득했기에 냉랭한 분위기가 방 안에 감돌았습니다. 대감은 그런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잠시 나를 따라오게. 대감은 집 뒤편의 깊숙한 정원으로 사위와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담한 집 한 채가 세워져 있었고 가재도구들이 모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얼핏 훑어보니 방문이며 창문도 말끔한 게 새 집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자 대감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날 너를 시집 보낼 때 내 어머니에게 물으니 혼례 비용으로 총 1,200냥이 든다고 하더구나. 그 정도 엄청난 돈을 일회성 쓸모없는 비용으로 내버리면서까지 남의 이목을 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해마다 이자를 늘려 이 집을 짓게 하고 또 시골에 논밭을 사두었느니라. 따라서 해마다 상당한 수확을 할 수 있을 터이니 일생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딸과 사위는 예상치 못한 말에 감동하여 한동안 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불손함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대감은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대감은 호동 정홍순입니다. 그는 평소 근검전략을 실천했고 알뜰하기로 만만치 않았던 영조 임금치하에서 호조 판서로 10년 동안 재직할 때는 나라 살림을 잘 꾸려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정서를 지녔기에 화려한 허례허식보다는 실속을 추구해 딸과 사위의 서운함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한편 1762년 사도세자 장례 때 당시 호조판서 겸 예조판서 정홍수는 장의를 주관하면서 세자의 의복에서부터 미세한 물품까지 한쪽씩 떼내어 따로 보관했습니다. 1777년 즉위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 장례를 어찌 치렀는지 확인하고자 당시 예조판서를 불렀는데 이때 정홍수는 그걸 보여 부장품에 소홀함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정조는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 정홍순을 곧 우의정에 제수했습니다. 전설야담 3일 안에 남편을 재우기로 약속하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난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글도 빨리 깨우쳤고 집안일 돕는 솜씨도 좋았으며 무엇이든 빨리 배웠습니다. 부모는 이들이 모두 따님을 무척 아쉬워했을 정도였는데 세 자매는 남자만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을 한탄하면서 가정을 이룰 경우 남편이라도 꽉 잡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어느 날 세 자매는 다음과 같이 언약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히 이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무엇이 부족하여 남자에게 지리오. 훗날 만약에 초례를 마치고 사흘 안에 능히 그 남편을 재우지 못하면 우리 자매로 인정치 않겠노라. 초례는 전통 양식으로 치르는 결혼식을 이루는 말이니 혼례식 후 3일 안에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아내에게 순종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들끼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에 첫째가 가장 먼저 혼인하게 됐는데 초례 후 하루 만에 나와서 자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언약한 대로 이행했느니라. 이어 둘째가 혼인했으며 초례 후 이틀 만에 나와서 자매에게 자신도 언약을 실천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다른 세 자매라고 말하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셋째도 홍기가 되어 초례를 올렸기에 첫째와 둘째 언니는 셋째가 신방에서 빨리 나와 자신들처럼 언약을 이행했다고 말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셋째는 방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무렵 비로소 셋째가 방에서 나오기에 두 언니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너는 비록 3일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해냈구나.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니까. 첫째가 이처럼 칭찬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셋째는 풀 죽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언니는 셋째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눈치채고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살짝 놀렸습니다. 셋째는 눈치를 보며 부탁했습니다. 원컨대 1년으로 늘려주세요. 신랑 몸집이 크지도 않건만 그렇게 어렵니? 그렇게 하자꾸나. 특별히 너만 1년이니 그 안에 되도록 빨리 소식을 전해주렴. 두 언니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셋째는 이튿날 신랑을 따라 시집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금방 흘러 1년이 지나 세 자매는 오랜만에 근친했습니다. 근친은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어버이를 뵙는 일입니다. 이날 두 언니가 언약대로 했느냐고 묻자 셋째는 그렇게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언니는 화난 얼굴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 자매가 아니로다. 그러자 셋째는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언니들, 한 번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두 언니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셋째가 밝힌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초래하던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간 신부는 슬쩍 신랑의 동정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남자인지 파악해야 그에 맞게 다룰 수 있는 까닭입니다. 신랑은 의관을 격식에 맞게 바르게 입은 채 단정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먼저 말해야 신부가 어떤 말이든 꺼내며 대응할 수 있는데 도무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제발 말 좀 하세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이윽고 신랑이 꽉 다물었던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부인도 취침하시오. 신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며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자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랑이 소리를 가다듬어 또 말했습니다. 부인도 취침하시오. 신부는 여전히 듣지 못한 척하며 대답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의 목소리에서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긴장했습니다. 잠깐 어색한 공기가 흐른 뒤 신랑이 침착하게 또다시 앞서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부인도 취침하시오. 그 말에 신부는 주눅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옷과 띠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곧 자신의 몸을 덮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신랑은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나의 아내가 됐으니 마땅히 봉선사친하는 법을 알겠지요. 봉선사치는 선조의 덕업을 이어받아 지킨다는 뜻이며 신랑은 제삿날과 생신을 일러주고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이제 나저저나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신부는 이번에도 틈을 찾지 못해 속을 끓였습니다. 그 무렵엔 여자의 도리에 자청하여 말할 수 없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멋대로 고집한들 통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신랑은 이튿날 또 침묵했습니다. 하여 신부는 사흘째 되는 날 두 언니에게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뭔가 빈틈이 있을 거야. 시댁으로 들어간 신부는 온종일 남편이 하는 일을 살피며 허점을 찾았습니다. 신랑은 달기 울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부모 계신 곳에 가서 문안 인사를 올리고 해가 돋아 밝아올 무렵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구를 걷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신부가 아침상을 차려주면 식사를 마친 후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지를 입에 맞게 했으니 고맙소. 감지는 달콤한 음식이란 의미이니 음식을 맛 좋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자기 처소로 들어가 고로 앉은 채 내내 글을 읽었고 저녁상을 먹은 뒤 신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지를 입에 맞게 했으니 고맙소. 밤이 되면 신랑은 부모의 처소로 가서 안부를 여쭙고 침구를 펴드린 후에 다시 나와
자기 방에서 글을 읽다가 밤이 깊어지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신랑은 이런 일과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되풀이했습니다. 요즘에 비유하면 로봇과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조금도 틀리는 법이 없구나. 그동안 호시탐탐 빈틈을 찾던 신부는 결국 남편을 제어하려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밝힌 셋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틈을 타려고 하여도 얻을 수 없는지라.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에 두 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장부는 위인이 출중하지 못해 제어하기 쉬우나 너의 장부는 대인군자일지니 10년이 지난들 어찌 제어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과연 어진 배필을 얻었구나. 이후 두 언니는 아우를 공경했으며 그 신랑인 조광조를 남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셋째 신부의 남편은 바로 그 정함 조광조입니다. 정치적 처신에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조광조는 몸가짐이 바르고 성품이 꼿꼿하며 강직하기로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선비 정신에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17세기 학자 곰별은 해동잡록에 조광조의 하루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머리쓰개를 단정히 쓴 채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그리고 땅거미가 질 때부터 삼경까지 옷도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맑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곤 했는데 비록 밤이 짧은 한여름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다. 이렇듯 단정했고 늘 바르게 처신한 인물이었으니 지혜가 만만치 않았던 그의 아내는 가히 당대 최강 철벽을 만나서 고전하다 자진항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키가 작았던 조광조는 부패한 대신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게 싫어서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기에 조광조가 오면 멀리서부터 콧구멍만 보였다. 나는 우스갯소리도 생겼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